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유통정보 공부하시겠습니다. 유통정보 과목은 되게 유통관리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흔히 얘기하는 득보 용어들 있죠. 이런 용어들 영문 약자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생소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영문 약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의미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다 쉬운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갖다 파악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 용어의 기능이라든가 뜻을 갖다 익히시면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여러 가지 IT라든가 ICT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 하나하나 의미 확인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은 또 의외로 또 재미있게 세상 변화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정보는 다 해서 5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장과 2장은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출제 비중이 좀 낮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3장, 4장, 5장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장에 나오는 유통정보 기술하고 여기서 바코드라든가 RFID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 원래 많이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이제 4장에 나오는 유통정보의 활용. 여기서는 여러 가지 SCM이라든가 CRM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잘 정리해 주시면은 다른 과목에서도 같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내용들에 중점을 둬가지고 하나하나 반항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한 용어가 나와도 피하지 마시고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나오는 유통정보의 이해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통정보의 이해니까 먼저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통물리 일반에서 다 많이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에 대한 내용은 빼고 주로 이제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그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거죠, 정보는. 근데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자료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죠. 이걸 먼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갖다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 그 자체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팩트 그 자체. 그래서 팩트 그 자체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만 나열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한 다음에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수집한 다음에 정리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자료를 갖다가 수집, 정리, 분석할 때 사용되는 학문이 바로 여러분들 대학에서 많이 공부하시는 통계학 있죠.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수집, 분석하면 이것이 바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인포메이션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공자에게, 이용자에게 정보를 갖다 제공한 다음에도 그걸 갖다가 계속 축적을 해나갑니다. 축적을 하고 또 정보를 갖다 체계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축적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보가 축적 체계화돼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이전의 자료 그리고 정보 지식 간의 관계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가지고 지식 경영이 경영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엔 정보를 이용한 경영해가지고 여러 가지 MIS라든가 해가지고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이 정보를 갖다가 체계화해가지고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MIS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구축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MIS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고 지식 경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식 경영 해가지고 이 지식을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시 또 체계화한 것이 바로 지식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KMS가 있죠. 그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 확산되면서 그 지식에 대한 내용들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이번에 첫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먼저 정보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의 뜻 하나 확인하시죠. 뜻은 당연히 종합적인 시험 문제 나올 때 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 관찰이라든가 측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 있죠, 데이터를. 이거 갖다가,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다양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한 다음에 해석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정보다.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각종 자료, 데이터를 의미 있고 유용한 형태로 처리, 그래서 가공,
해석, 정리한 것을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구축이 되면 자료를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정보가 되면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데이터를 갖다 정리한 정보가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정보 역할 나와 있습니다.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이용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 방향을 결정지어준다는 거. 자,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보는 인간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보다 하는 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던 얘기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자, 이러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현재 당면한 과제를 갖다가 제대로 해결한다고 하면 당연히 미래 상황은 더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갖다 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정보의 개념, 2번에 정보 역할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무엇인가, 또 정보가 어떤 역할을 갖다 하는가 말씀드렸는데, 시험 문제는 꾸준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바람직한 정보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보를 갖다 만들게 되는 원천이 데이터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믿을 수 없는 거라면, 정보도 믿을 수 없겠죠. 이런 것도 있고, 또 근데 만약에 정보가 너무 많이 주어지면 의사결정을 하나야 잘 못하죠. 이 정보의 과부하,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선택을 못합니다. 의사결정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상품 구색을 너무 많이 제공해주면 뭘 선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 장애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직한 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을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바람직한 정보의 속성은 꾸준히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간단하니까 한번 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바람직한 정보의 속성. 첫 번째는 뭐예요? 어큐어러시 해가지고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정보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실수나 오류가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자료가 갖는 의미를 편견의 개입이나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는 건데, 대개 이거 정보가 만약에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보도 정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 시스템의 수행 기능을 수집, 처리, 활용 단계로 나눌 때 정보의 정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집 단계예요. 자료를 갖다 수집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의 수행 기능을 수행과 수집과 처리, 활용 단계로 나눌 때 정보의 정확성을 해치는 가장 큰 단계, 바로 수집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점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정보는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렐리번스라고 해가지고 관련성. 현재 내가 해결하려는 당면 과제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의사결정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정보래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좀 좋아 보이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현재 내 의사결정과는 관계없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데, 경제성 하면 되게 어떤 의미죠?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갖다 수집할 때는 당연히 비용이 들죠. 근데 그 비용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거죠. 왜냐, 정보를 갖다가 기초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얻는 기대 수익하고 정보를 갖다가 수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정보를 갖다 수집하는 거죠. 만약에 기대 수익에 비해서 정보 수집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그런 의사결정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비용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 자료,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 만든 기초가 되는 원천 자료의 수집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걸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만들었는지 이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누가 자금을 지원했는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과연 원천 자료가 신뢰할 만한가, 이걸 파악해가지고 정보의 신뢰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신뢰성이라고 할 때는 원천 자료의 수집 방법과 관련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정보는 완전성이 있습니다.
완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내용에 충분히 필요한 것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내가 의사결정하려는 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걸 완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완비된 정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완전성 얼마나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느냐 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정량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정성적 가치 판단 기준의 하나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 언급됐던 얘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 충분히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얼마나 충분한가 하는 거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정성적 가치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완전성은 정보의 과부하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전에 꽤 오래됐지만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보의 과부하 현상해가지고 오버로드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과부하 현상과 관련되는 정보의 바람직한 속성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가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과부하 현상과 관련되는 바람직한 정보의 속성은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는 완전성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6번째 단순해야 됩니다. 정보는 가급적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정보는 의사결정자가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자가 정보의 전문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결정자는 그 쉬운 정보를 해야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보를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자료를 갖다 수집 분석해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지만 의사결정자는 이걸 이용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에 편리하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는 가급적이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한다는 거. 다음에 7번째, 정보는 적시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하려는 그 시점에 맞게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적시성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시간에 이용자에게 제공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맨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의 적시적 공급, 이게 바로 유통경로의 관리에 있어서 유통경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경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또 경로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 정보의 적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예컨대 공급사슬 관리가 이제 폭넓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공급사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뭐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그때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시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때 제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8번째 정보는 입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정보원을 체크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죠. 증거성이라고도 합니다. 입증 가능성을 증거성. 그 다음에 9번에 나와 있는 것이 접근성이 있습니다. 정보는 공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도 만들고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터넷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접근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얘기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정보는 웬에 존재하는 정보보다 접근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웬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가가치 통신망은 가입자만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상의 정보는 뭐예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상의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는 형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각장애인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예요? 점자 정보 아니면 음성 정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일반적인 책자가 제공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형태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보의 속성 10가지 얘기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의미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정확성,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신뢰성은 정보의 원천 자료의 수집 방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 특히 정보의 과부하 현상과 관련되는 것은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 정보의 가치입니다. 정보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보의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는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즉 의사결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정보 유용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 유용성과 관련해 가지고 로만 앤더러스라는 학자가 정보의 가치는
정보의 정확성과 함께 정보의 효용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정확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정보가 뭔가 효용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의 효용을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네 가지 내용이 좀 전에 봤던 바람직한 정보의 속성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일단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보는 효용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효용의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앤더스가 제시하는 네 가지 정보 효용이 뭐냐? 이 정보는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네 가지 정보 효용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가 형태 효용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형태성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보다 밀접하게 부합될수록 정보 효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태 효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 효용이 있습니다. 자, 시간 효용은 뭐예요? 적시성 얘기하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시기에 맞게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세 번째가 장소 효용인데 장소 효용은 좀 전에 봤던 바람직한 정보의 속성 중에서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정보 효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인터넷과 온라인 시스템 이건 바로 뭐예요? 시간 효용과 장소 효용을 최대화하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유 효용이 있습니다. 자, 소유 효용은 뭐냐면 원래 정보라고 하는 거 아주 유용한 정보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나만이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알지 못하게 정보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정보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나하고 경쟁업자가 있다. 근데 어떤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인데 나만 이용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지만 만약에 경쟁업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업자에게 정보가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을 때 정보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 효용입니다. 그래서 앤더스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정보 효용, 형태 효용과 시간 효용과 장소 효용, 또 한 가지 뭐예요? 소유 효용 네 가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정리해봤고, 자, 다음에 이제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하고 정보, 지식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와 정보, 지식 간의 관계를 갖다가 특별히 이제 그 부각해서 언급한 학자가 토마스 데이븐포트입니다. 이미 시험 문제에도 두 번이나 언급됐던 학자예요. 그래서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그 정보 생태학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에콜로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토마스 데이븐포트는 원래 이 정보라든가 이쪽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경영사상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책들도 많이 내고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경영 전략가로 인정받는 학자가 바로 토마스 데이븐포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도 책 나오고 있고 그 책들이 꽤 유명합니다. 한번 기회되면 정보 생태학이라든가 토마스 데이븐포트. 그러면 데이븐포트라고 해서 책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 생태학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데이븐포트라고 나온 게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책에서는 아예 그냥 토마스 데븐포트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토마스 데븐포트 책.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에서 검색한다고 하면 이 영어 이름 갖고 검색하면 복잡합니다. 그 영어 이름 갖고 검색하면 뭐 데븐포트 해가지고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한국말로 하면 데븐포트 하게 되면 그동안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그 출판사가 있죠. 거기서 나온 번역한 책도 있고 해갖고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권해드리는 건데, 정보 생태학에서 정보도 그 특성에 따라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 계층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 계층을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집한 자료,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유용한 형태로 처리한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정보가 체계화되어 축적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체계화되고 축적되면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 간의 이 관계를 갖다가 처음 밝힌 인물이 바로 토마스 데이븐포트입니다. 그럼 자료는 뭐냐?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찰이라든가 측정,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팩트 그 자체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팩트 그 자체를 갖다 나열한 거죠.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자료는 특정한 업무와의 관련성이나 적절성, 유무와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나 사상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가지고 숫자라든가 기호, 문자, 음성, 그림, 비디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비디오 촬영한 것도 그것도 정보예요. 또 사진 찍어 놓는 것도 정보고, 자료고, 이것들이 다 자료입니다. 가지고 이제 이러한 자료들은 운영 개념이 없죠.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운영 개념이 없습니다. 이걸 실제로 활용하려면 뭐예요?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하고 해석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두 번째 인포메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자료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분류하고 여과하여 요약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료 그 자체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그대로 활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가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통계학이 이용되지만 통계학뿐만 아니라 뭐요? 그 내용이 경영 관련된 거냐, 경제 관련된 거냐에 따라서 여러 학문이 함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 계량경제학, 경영과학 등의 사회과학적 방법도 활용이 되고 또 실제로 자료를 갖다가 정보로 가공해가지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영정보 시스템, MIS입니다. 또 근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래서 Decision Support 시스템 해가지고 DSS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문가 시스템 해가지고 Expert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ES. 원래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돼가지고 뭐예요? 요새 나오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뭐예요? 전문가 시스템에 쌓인 지식이 축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 기술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갖다가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시스템, 이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IS, DSS, ES 뭐 좀 다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지식입니다. knowledge입니다. 자, 지식은 어떤 특정 목적의 달성에 유용하도록 정보를 추상화하고 일반화한 거예요. 일반화. 그래서 정보를 갖다 쭉쭉 체계화해가지고 지식이 된 건데 지식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정보가 일반화된 겁니다. 일반화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 적용할 수 있다. 일반화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지식.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지식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것들. 자, 교과서에 나온 것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뭐예요? 그것도 옛날에 초기 단계에서는 뭐예요? 단지 팩트를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정보가 됐던 것이고 이게 일반화돼가지고 지식이 돼서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식해가지고 정보가 동종의 정보끼리 집적되고 일반화된 형태로 정리가 되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 간의 관계, 그 나온 용어 있죠. 그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보는 인간이 무언가를 전달할 때 내용이 되는 게 바로 정보입니다. 인간이 무언가 전달할 때 내용이 정보고, 또 지식은 이러한 정보가 축적된 겁니다. 이러한 정보가 축적돼가지고 일반화된 것이 지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지식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시험에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원래 지식에 대해서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생산의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노동 투입량을 계속 증가시키죠. 생산 과정에 노동량을 계속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생산량의 증가분이 한계 생산인데 그걸 갖다 우리가 흔히 수학이라고 그래요. 한계 생산은 점점 체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을 한 단위씩 투입량을 증가시켜 나갈 때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총 생산량의 증가분 한계 생산이 점점 체감하는 거. 이거는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변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이 자 디지털 경제라든가 또 지식에 대해서는 뭐요?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되는 현상. 자 수학 체감이 아니라 거꾸로 수학 체증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식은 쌓이면 쌓일수록 뭐요? 더 큰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자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식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생산을 지배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거꾸로 자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식은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경합성은 그런 겁니다. 자 예컨대 사과가 100개 있다. 그럼 내가 60개를 샀다. 그럼 다른 사람은 40개밖에 못 사죠. 경합성입니다. 내가 만약에 10개를 더 샀다. 70개 샀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30개밖에 못 사는 거죠.
이걸 경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갖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라이벌리 해가지고 경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재화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합성이 있죠. 그러나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내가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지식을 적게 갖습니까? 아니죠. 이거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비경합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의 지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식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일종의 그래서 이 비경합성이라는 게 원래 이제 재화 중에서는 공공재, 자, 국가가 만드는 뭐 국방이나 치안이나 이런 걸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의 특성으로서 비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공동 이용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재화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경합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자료와 정보, 또 지식의 전환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 먼저 자료를 정보로 전환할 때, 다섯 유형의 중요한 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5C라고 그래요. 다섯 유형의 중요한 활동이 일어난다. 가지고 이것이 꽤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과거엔 전혀 안 나오던 건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2004년 이후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정보로의 전환해가지고 다섯 유형의 중요한 활동, 5C가 일어나는데, 5C가 뭐냐? 그래서 결국 정보는 맥락화, 분류, 계산, 정정 및 축약을 통해 가치가 부과된 데이터다는 거죠. 그래서, 자, 데이터에다가 뭐요? 데이터를 갖다가 맥락화, 분류, 계산, 정정, 축약을 해가지고 가치가 부여된 것이 정보다. 그래서 이거 5C입니다. 먼저 맥락화가 있죠. 자, contextualization 해가지고 맥락화 단계에서는 뭐냐?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알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맥락이라는 말 알죠? 맥락. 전체가 뭔가 연결되고 관통될 때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 알려집니다. 맥락화에서. 그 다음에 분류인데 카테고리. 자,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분석 단위와 요소가 알려지는 게 바로 분류입니다. 카테고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뭐예요? 계산해야죠. 캘큘레이션. 데이터로 수학적 또는 통계적 분석을 합니다. 왜? 근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가지고 평균도 내보고,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보고 하잖아요. 또 중위수가 얼마인지도 알죠. 이런 것들이 계산입니다. 캘큘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한 다음에, 자, 데이터에 에러가 있을 때는 정정하거나 줄이는 과정이 커렉션, 정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데이터가 요약되거나 정제가 되는 겁니다. 컨덴세이션 해가지고 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5단계도 확인하시고, 5C. 일단 첫 번째가 맥락화, 두 번째가 뭐예요? 분류, 그 다음에 계산, 정정, 그 다음에 축약. 5가지입니다. 영어로다가도 기억해 주세요. 이걸 5C, 5가지 유형의 중요한 활동이고요. 그래서 그 순서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두 번째로 정보가 지식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그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할 때 있어서 이때 이제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4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자, 자료를 정보로 전환할 때는 예컨대 정보 시스템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전환에 사람의 4가지 활동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4가지 활동도 역시 4C예요. 4C가 뭐냐? 자, 비교, 결과, 연결 및 대화가 있습니다. 자, 비교, 컴패리즌입니다. 비교. 그래서 한 상황의 정보를 알려진 다른 상황의 정보와 비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과입니다. 컨시퀀스예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위해 정보에 함축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정보에 함축된 걸 발견하는 거.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뭐예요? 연결을 해야죠. 다른 지식하고도.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지식과 다른 지식을 갖다가 연관 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화가 있습니다. 컨버세이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C라고 할 때 comparison, consequence, 그 다음에 자 connection, 그 다음에 conversation, 자 4C 그리고 그 위에서 본 5C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 뭐 교과서에도 안 나오던 것들이에요. 유통 관련 교과서에도 거의 안 나왔던 건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교과서에 다시 또 실리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니까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천상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에 그 정보혁명의 의의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혁명 해가지고 오늘날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혁명이라고 하면 요새는 뭐 제4차 산업혁명도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또 정보혁명 다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혁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신석기 시대 이래 진행되어 온 농업혁명이 있죠. 농업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760년대 이후에 전개된 산업혁명이 있죠. 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립된 겁니다. 산업혁명.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전개된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혁명이 있고. 이게 이제 1970년대 이후에요. 70년대 이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760년대 이후고, 한 200년 차이가 나죠. 200년. 근데 농업혁명에서 신석기 시대 이래입니다. 신석기 시대 이래니까는 여긴 뭐예요? 한 2000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보혁명이 아니라 이같이 이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원래 클라우스 슈바합이 처음에 언급한 용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언급한 건데 사실은 한국에서만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외국에 가지고 4차 산업혁명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그나마 좀 이제 그 세상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 클라우스 슈바합이 한 얘기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왜냐면 다보스 포럼을 갖다가 주도하고 그걸 만들고 주관하는 사람이 클라우스 슈바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스 슈바합이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언급한 거죠. 이건 단순하게 정보혁명도 포함되는 거죠. 정보혁명 포함돼가지고 이거 말고 뭐예요? 예컨대 IoT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라든가, 또 클라우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AI도 이용되고, AI, 그 다음에 로봇이 이용되고요. 로봇. 이면 어지간한 대형마트에서 벌써 계산원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다 기계가 다 합니다. 이런 것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도입했다는 얘기는 조만간 일반화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직은 정보혁명이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2017년에는 한 번 정도는 시험에 나옵니다. 누가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더 낼 수도 있고요. 되게 그 유통관리사 출제 한번 맡게 되면 1년은 출제 이율을 맞습니다. 1년에 보는 3번 시험은 그 분야별로 이제 2-3명이 시험을 갖다 문제 출제하는데 되게 이제 한 번 맡게 되면 내가 올해 유통정보 출제했다 그러면 3번을 출제하는 거죠. 1회, 2회, 3회. 그러다가 진짜 출제 평도 좋고 만약에 이의 신청 들어온 문제도 없으면서 내용에 대한 평이 좋으면 그 다음에도 또 맡게 돼요. 근데 사람들마다 관심을 두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유통정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두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더 내요. 그러니까 근데 2015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이런 용어들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2016년에도 그렇고. 비코니니 이런 것들. 물론 IT 관련 용어입니다. IT는 ICT 관련 용어로 쓰이긴 하는 거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유통정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건데 최근에 새로운 용어란 말이에요. 시사 용어기도 하고. 이런 용어들을 계속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출제하니까 내는 거죠. 대신 전통적인 유통정보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 새로운 용어 안 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의 큰 흐름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용어를 몰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알면 유식하니까 또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올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혁명까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혁명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리볼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1970년대 이래입니다. 원래 1970년대 이래 컴퓨터가 도입되고 이러면서 인터넷 그 위에 나와 있지만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개인용 컴퓨터예요. PC. 이것이 도입되면서 빠르게 진행되어 온 거죠. 그래서 70년대 이래 전개되고 있는 정보통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고도로 발전된 정보통신, 이건 또 정보통신. ICT죠, ICT. 요새는 IT라는 말도 쓰지만 주로 ICT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정보가 기반이 돼가지고 형성되고 있는 그런 세상, 이런 변화를 갖다가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정보혁명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엘빈 토플러가 또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합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입니다. 미래학자인데 1960년대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쓰고 1970년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데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3의 물결이 뭐예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이에요. 서드 웨이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보혁명, 정보화 사회 이런 용어들이 폭넓게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엘빈 토플러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산업혁명, 농업혁명과 비교할 때 70년대 이후 정보화 사회로의 전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갖다가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보혁명 시대의 특징, 우리가 이미 다 겪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니죠. 정보혁명의 특징,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디지털과 인터넷의 보급이 있죠. 디지털과 인터넷의 보급. 그래서 현재 정보기술의 혁명은 디지털과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컴퓨터의 발달이죠. 자, 컴퓨터가 빠르게 발달해가지고 개인마다 다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고 거기다 그 위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예요? 자, 계산과 제어, 통신, 3C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컴퓨테이션,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이것들이 이제 비약적인 발전의 또 기반이자 특징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 기반 경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디지털 경제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디지털 경제나 지식 기반 경제나 같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봤지만 뭐예요? 정보가 축적되고 체계화돼가지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식에 기반을 둔 그런 경제, 바로 디지털 경제입니다. 이것도 정보혁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보혁명과 함께 지식 정보사회 또는 지식기반 경제라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OECD의 경제협력 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기반 경제, knowledge based economy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죠?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소비에 직접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소비.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재화가 된 거예요. 디지털 재화. 에 기초하고 있고 고기술 투자와 고기술 산업, 고숙련 노동이라든가 그와 연관된 생산성 이득 등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갖다 보이는 경제다 해가지고 이런 걸 지식기반 경제라고 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혁명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원래 썼던 용어가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험 문제에는 그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용어도 시험 문제 같이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정보화 사회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보화 사회는 약간 이제 나온 지 꽤 된 용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바로 정보화 사회를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뭐예요? 지식 기반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라든가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 이런 것들이 시험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자, 그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뜻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정보화 사회, Information Oriented Society입니다. 자,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컴퓨터 기술하고 정보 통신 기술 등의 발달과 함께 정보가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생활에 적응하는 이런 사회, 이게 바로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갖다가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컴퓨터 기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디귿의 정보화 사회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플러 사회, 토플러가 앞으로 미래 사회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미래학자니까 예측을 했던 건데 이미 뭐 70년대, 60년대 말에 그런 예측을 한 건데 이미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정보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죠. 그래서 토플러의 예언이 아니라 예측인데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그 미래 사회에 대한 책을 냈는데 그 대충 그냥 점치듯이만 쓴 책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변화 추세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그려보는 미래 사회 모습을 제시한 건데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 문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대단한 예측력을 지닌 자 그런 학자입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부부가 책을 같이 썼어요. 부부가. 자, 토플러가 제시하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 다품종 소량 생산. 자, 분권화에 의한 다양화. 과거에는 뭐 중앙집권 사회의 집권화였잖아요. 근데 지금 분권화입니다. 그 다음에 탈대량화, 탈집중화, 탈획일화. 이런 특성을 지닌 사회다 해가지고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플러가 정보화 사회 개념을 제시한 이후에 또 여러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유사한 또 개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데니얼 벨은 탈산업사회 또는 후기 공업화 사회라는 용어 쓰고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니까 탈산업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맥클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산업이 주도할 것이다 하는 것도 했고
이렇게 갖고 이제 뭐 디지털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보화 사회하고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보시게 되면 아래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갖다가 비교한 표가 나와 있죠.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거기 이제 산업화 이전 사회까지 나오는데 그 산업화 이전 사회는 빼고 산업사회하고 정보화 사회의 차이점을 갖다가 표를 만들어 갖고 빈칸 만든 다음에 빈칸에 맞는 게 뭐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근데 출제자가 시험을 잘못 내가지고 이의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의신청을 내려면은 뭐예요? 어느 교과서 어디쯤 나온다는 걸 갖다가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정보산업고등학교 있죠. 정보산업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내면서 출제자가 내용을 잘못 낸 겁니다. 그래서 복수정답을 인정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양식이 산업사회인 제조지만 정보사회는 뭐예요? 프로세싱, 리사이클링 이런 것이고 동력도 산업사회에서는 인위적 동력 아니에요. 근데 정보사회에서는 동력이 뭐예요?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가 바로 동력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전략적 자원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뭐예요? 자본입니다. 자본. 근데 이제 자본 말고도 하나 더 기술 있죠. 기술. 자본과 기술. 근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뭐예요? 지식이 나와 있지만 또 뭐예요? 기술도 들어가요. 기술과 지식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술이 양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자가 출제 잘못한 거예요. 미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인데, 물론 산업사회의 기술은 기계기술이에요. 기계기술이지만 정보사회에서는 뭐예요? 지능기술이라는 겁니다. 인력도 산업사회에서는 기술자나 숙련공이지만 정보사회에서는 자, 과학자, 전문가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사회 개념 봐주시고요. 자, 이 개념보다 이제 더 최근 들어와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가 3번에 나와 있는 자, 디지털 경제입니다. 자, 디지털 경제 해가지고, 거기 OECD의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원래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입니다. 그리고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시장으로 구성된 경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여기에 기반을 둔 경제. 바로 디지털 경제입니다. 또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ICT입니다. ICT,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촉진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해가지고 정의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는 중요한 게 디지털 재화인데 그 디지털 재화라는 게 주로 뭐예요? 디지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새로운 흐름이다 이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흐름이죠. 지금 이미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가지고 이제 디귿 맨 끝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놓인 것이 바로 뭐예요? 소프트웨어. 또 한 가지 뭐예요?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경제의 주요 중심에 놓인 것이다 하는 것이고. 자, 시험에 나올 땐 뭐가 나올까요? 거기 시험에 나올 땐 주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 나옵니다. 디지털 경제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디지털 경제에서는 뭐예요? 이은에 나와 있지만, 자, 디지털 제품 간의 컨버전스가 활발히 진행이 됩니다. 융합이에요. 다양한 ICT 기술이 융합됩니다. 융합돼가지고 더 큰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컨버전스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자, 디지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 특히, 자, 디귿에, 자, 디지털 경제는 뭐예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거. 이게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포인트가 됩니다. 수학 체증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기업 중심의 경영 환경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고객 중심의 경영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또 네트워크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종 산업 간의 협력 관계 구축도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종 산업 간의 협력 관계.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한번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엔, 자, 디지털 재화의 특징입니다. 자, 디지털 경제에서 주로 많이 거래가 되는 게 디지털 재화입니다. 뭐 얘기하는 거죠? 정보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정보의 특성. 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도 한물 간 얘기지만, 자,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 자, 이것도 디지털 재화입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즐기는 게임도 있죠. 게임 다운받아가지고 즐기잖아요. 디지털 재화입니다. 또, 뭐 지금 뭐 안 듣지만 MP3 음악 파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재화입니다. 요새는 뭐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 사도 소프트웨어도 다 다운받아가지고 사잖아요. 과거에는 뭐 윈도우, 새로운 게 나왔다. 버전업된 게 나왔다 그러면 돈을 내면은 포장된 거 하나 주잖아요. CD가 들어가 있고. 지금은 뭐예요? 다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처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디지털 재화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디지털 재화가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자, 첫 번째가 수정이 용이하다는 것이 있죠. 수정 용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든지 수정이 용이하죠. 일단 내가 프로그램을 산 다음에도 뭐예요? 예컨대 개선된 거, 버전업된 거 무상으로 제공되죠. 업데이트해주고 하잖아요. 수정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소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품은 그래서 유행이 지나면 효용성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마모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생산성.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뭐예요? 소프트웨어는 내가 한 명 샀다 그럼 나한테 다운로드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또 팔려면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하게 대주면 되잖아요. 그럼 제품 하나 더 만들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다운로드하게 팔았는데 비용 듭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요? 안 들죠. 그래서 그만큼 재생산성이라고 있잖아요. 재생산성. 처음에 생산할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여러 인력이 모여가지고 그걸 개발했잖아요.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추가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추가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 비용이 거의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수학 체증의 법칙과도 관련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수학 체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한계 비용은 체증하는 거예요. 수학 체감이 지배할 때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 근데 지금 수학 체증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한계 비용은 점점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0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재화는 경험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경험제는 뭐냐? 사용해보기 전에는 가치를 파악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디지털 재화는 네트워크 재화라는 거.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재화의 특징인데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의 특징도 중요하고 디지털 재화의 특징도 중요한데 이미 우리가 충분히 겪고 있고 경험해봤고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몇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이런 추세로 갈 거다 해가지고 제시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한동안 시험 문제 나오다가 한동안 또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또 시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메칼프의 법칙이 있습니다. 메칼프의 법칙. 자,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원래 로버트 메칼프라는 학자가 과거 인터넷의 원조가 됐던 이더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더넷의 근거리 네트워킹 기술을 갖다 발명한 사람인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트워크 가치라고 하는 게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할 정도로 커진다는 거. 그 이후에 실제로 여러 포털 사이트 같은 거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사고 파는 과정에서 지금은 한국의 경우에는 다음하고 네이버가 거의 공용이 돼 있지만 딴 거 많이 인수했던 거죠. 인수할 때 인수가 보니까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인 경우하고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인 경우하고 2배지만 가격은 뭐예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100만 명이 가입한 포털을 갖다가 인수할 때는 근데 10억을 줬다. 200만 명이 가입한 포털을 인수할 때는 40억을 주는 거예요. 이거에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봐주시고 그 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어의 법칙이 있는데 마이크로칩의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히 과거에는 메칼프의 법칙하고 코스의 법칙과 함께 3대 인터넷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해가지고 꽤 또 알려졌던 겁니다. 근데 이게 깨졌죠. 과거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에 의해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 업계에서는 황해 법칙이라고 그래요. 18개월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삼성전자가 구현한 게 12개월마다 2배로 늘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현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마이크로칩의 집적도가 12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 업계에서는 이걸 황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도 그냥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무어의 법칙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코스의 법칙입니다. 가치 사슬을 지배하는 법칙인데 코스라고 읽어요. 로널드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 이름이 로널드 코스가 COASE란 말이에요. 로널드 코스. 시카고 대학의 법경제학자입니다. 법경제학자인데 양반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타고 그런 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15년,
2015년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마침 제가 보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마일스톤스 해가지고 부음 기사가 났어요. 부음 기사가 나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또 한번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봤더니 돌아가실 때 102살로 돌아가신 겁니다. 102살로. 근데 이 양반 이름을 보통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말을 들으면 코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코스 발음할 때. 근데 이게 어느새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발음이 되면서 코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IT 쪽에 교과서 보게 되면 코스의 법칙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코스의 법칙. 이 코스도 같은 겁니다. 로날드 코스예요. 근데 코스인데 코스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코스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같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코스의 법칙은 뭐냐면 자,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인터넷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이 활용됨으로써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거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기능이 통합이나 축소가 돼요. 원래 거래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뭐예요? 기업들은 수직적 통합을 하게 돼요. 시장에 맡겨가지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뭐예요? 제조업자가 도매상도 통합을 해버리고 도매상도 소매상을 통합해버리고 한 기업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수직적 통합이죠. 근데 만약에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뭐예요? 통합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맡겨놓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 내부적인 거 수직적 통합이다. 깨지는 거죠. 깨져가지고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터넷 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여 기업 내부의 기능이 통합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조직의 복잡성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거죠. 과거엔 다 통합돼가지고 대규모 공룡 같은 큰 기업이었는데 유통기능 빼고 도매 유통기능 빼면 기업의 규모도 작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코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1970년대 올리버 윌리엄슨이 주장한 겁니다. 조직은 계속적으로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을 해가지고 올리버 윌리엄슨도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코스의 법칙 또는 코스의 법칙. 이 법칙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는 점점 작아집니다. 거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로버트 윌리엄슨과 함께 주장한 그 내용 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엔 서프의 법칙인데 원래 서프라는 학자는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인터넷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자, 서프의 법칙 해가지고 뜻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조회하거나 입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프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켈리의 법칙 나오는데 자, 정보의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의 증식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존 켈리가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캐즘과 단절의 법칙인데 캐즘은 지질학에서는 원래 지각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IT, ICT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정보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다 보인다는 거죠. 이전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다 보인다 해가지고 이걸 캐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캐즘. 원래 지질학 용어지만 지각 변동. 그래서 이제 아주 갑자기 정보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전 사회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사회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특징 해가지고 사회적인 측면 쭉 나와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 환경의 변화가 나오는데 특히 그 기업 환경의 변화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된다는 거. 그 점 확인하시고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정보화로 인한 개인 직무상의 변화 있었죠. 이건 한 10년 전쯤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딱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보화로 인한 개인 직무상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리을 보시게 되면 관리직입니다. 매니저의 중간 관리자. 관리직들은 자료의 수집 및 보관 업무에 이전보다 적은 시간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문제가 나왔을 땐 틀린 거 고르시해가지고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던 건데 아니죠. 왜냐면 그만큼 컴퓨터가 빠르게 복되어 있으니까는 뭐예요? 컴퓨터가 다 처리해 줍니다. 중간 관리자가 이런 거 할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나왔던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수의 정보 독점에 의한 독재, 또 정보 과잉 현상,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요. 정보에 과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지치 현상도 생깁니다. 또 정보 격차로 인한 국가 간의 불평등도 심화될 것이고, 자, 이런 변화를 갖다가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공부했습니다. 자, 유통정보에서 1장에 1절 공부했는데, 그 2절하고 이제 그 뒤에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